제5장 나이트록스 개념. 제5장 나이트록스 개념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트록스, 잠수시간 연장, 수면 휴식시간 단축, 감압병의 위험, 장점 평가, 산소와 질소의 노출 평가, 나이트록스가 공기보다 안전한가? 그리고 계속해서 나이트록스는 대심도 다이빙을 위한 기체인가?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기체 소모가 감소하는가? 나이트록스는 마취 현상을 줄여주는가? 나이트록스는 다이빙 후 피로감을 줄여주는가? 나이트록스는 제압 치료에 영향을 주는가? 모든 다이빙에 나이트록스를 사용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이트록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빙을 하다 보면 체내의 질소가 점점 쌓이게 되죠. 질소가 쌓이게 되면 감압병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나이트록스, 즉 공기보다 산소 함량을 높인 기체입니다. 그렇다면 나이트록스를 왜 사용할까요? 질소는 줄이고 산소는 늘리니까 체내 질소 흡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트록스에는 산소가 얼마나 포함될까요? 보통 우리가 쓰는 공기는 산소 21%인데 나이트록스는 2AN22에서 2AN40까지, 즉 산소가 22%에서 40%까지 들어있는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메모 보세요. 질소와 산소는 약품과 같이 복용하는 양과 복용 시간 또는 주기와 같이 작용합니다. 즉, 산소 부분압이 높으면 복용하는 약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과 같이 강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산소를 호흡하는 시간이 곧 약을 사용하는 시간 또는 주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몸에 유입되는 질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무감압 한계 시간, 즉 NDL이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같은 수심이라도 나이트록스를 쓰면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그만큼 다이빙 시간에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수면 휴식 시간도 줄어듭니다. 질소가 덜 쌓이니까 회복도 빨라져요. 즉, 하루에 여러 번 다이빙할 때 덜 피곤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소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몸도 좀 더 편하게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산소가 높은 기체입니다. 산소를 더 넣는 이유는 질소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산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조심할 것도 생겨요. 바로 산소 독성이죠. 산소 농도를 높이면 그에 따라 산소 부분압이 높아지고 산소 중독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땐 산소 노출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트록스를 사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특히 많이 체감되는 부분이 바로 잠수 가능 시간과 수면 휴식 시간,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잠수 시간 연장. 같은 수심에서 나이트록스를 쓰면 공기보다 훨씬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심 18m에서 다이빙한다고 했을 때 일반 공기를 쓰면 무감압 한계 시간이 약 60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EN40, 즉 산소 40%를 쓰면 무려 200분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중 여러 번 또는 오래 다이빙할 때 이 나이트록스가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 휴식 시간 단축. 다이빙과 다이빙 사이에 쉬는 시간 기억나시죠? 질소를 배출해야 하니까 바로 연속 다이빙을 못 하는데요. 나이트록스를 쓰면 흡수되는 질소 자체가 적어서 수면 휴식 시간, 즉 surface interval도 짧아집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처럼 공기로 60분 다이빙했으면 최소 1시간 이상 쉬어야 하지만 이에 EN40으로 같은 수심에서 같은 시간 다이빙하면 거의 쉬지 않고 바로 다음 다이빙을 해도 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번 다이빙할 때 일정 짜기에도 훨씬 효율적이겠죠? 지금부터는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 특히 감압병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볼게요. 무감압 한계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다이빙하는 건 좋지 않아요.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에서도 나이트록스는 공기 기준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사용할 때 생리적인 이점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체가 마법처럼 감압병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기체와는 별개로 체력 상태나 탈수, 피로 등도 감압병에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인 다이빙 원칙은 항상 지켜야 해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기체가 좋아도 무리해서 다이빙하면 안 돼요.
나이트록스가 대신 해결해주진 않거든요. 산소가 많아진 만큼 산소 독성에 주의해야 해요. 산소 부분합을 계산해서 수심과 노출 시간을 정확히 계획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계획에 반영할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트록스를 쓰면 무감압 한계 시간이 늘어나고 수면 휴식 시간도 짧아지고 피로도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이 한꺼번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무감압 시간은 길어졌지만 산소 노출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더 짧게 다이빙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버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보고 오늘은 어떤 장점에 집중해서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이빙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산소 노출과 질소 노출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무감압 시간이나 수면 휴식 시간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중 더 제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질소는 괜찮은데 산소 부분압이 너무 높다? 그럼 산소 기준으로 시간이나 수심을 줄여야 해요. 이게 바로 균형 있게 계획하는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핵심입니다. 자, 나이트록스를 배우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럼 공기보다 나이트록스가 더 안전한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선 단순히 예나 아니오로 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처럼 항목별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기도 안전한 기체예요. 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안전성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결국 기체의 문제가 아니라 다이빙 계획과 실행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감압 한계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공기나 나이트록스나 무감압 한계 내에서 사용한다면 실제로 감압병 발생 위험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둘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감압 한계를 넘기면 나이트록스든 공기든 위험해지는 건 똑같습니다. 나이트록스는 산소 비율이 높아서 생리적으로 덜 피로하다거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산소 독성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더 안전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산소가 많아지면 질소가 줄어들어 감압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그만큼 산소 노출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거든요. 마지막으로 다이빙 의료 관련 기관인 DAN의 통계를 보면 기체별 감압병 발생률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나이트록스가 더 안전하다고 단정 짓기엔 부족합니다. 즉, 통계는 참고는 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이트록스의 사용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체 깊은 수심에서도 쓸 수 있나요? 이 질문 다이버들이 자주 합니다. 나이트록스는 기본적으로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즉 18m에서 40m 사이의 수심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심도 다이빙 범위 18m 이상 40m 이하 구간에 가장 적합합니다. 물론 이보다 얕은 수심에서도 쓸 수 있어요. 수심 10m, 15m에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연속 다이빙을 할 때 질소 축적이 적다는 점에서 더 유리하죠. 나이트록스는 산소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산소 부분압이 너무 높아져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에2N31을 40m 이상 수심에서 사용하면 산소 부분압이 1.6바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 독성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래서 40m보다 깊은 수심에서는 나이트록스는 부적절한 기체예요. 그 구간에서는 트라이믹스 같은 다른 혼합 기체가 필요하죠. 물론 트라이믹스 다이버 과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산소가 더 많으니까 기체 덜 쓰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에요. 기체 소모량은 나이트록스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는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몸에서 만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기 위해서예요. 즉, 호흡 빈도는 산소 농도보다는 이산화탄소 농도에 더 영향을 받아요. 산소가 많다고 해도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면 몸은 똑같이 숨을 쉬게 됩니다. 호흡량은 다이빙 중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힘을 쓰는지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나이트록스를 쓰든 공기를 쓰든 움직임이 같으면 기체 소모량도 똑같다는 겁니다. 산소가 많다고 해서 기체를 적게 쓰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수심 20m에서 같은 장비를 차고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공기를 쓰나 나이트록스를 쓰나 기체 소모량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예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오해를 정리해 볼게요. 산소가 많으니까 나이트록스를 쓰면 마취 현상이 줄어들지 않나요? 이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소 마취라고 하니까 질소가 줄어들면 마취도 줄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산소도 질소와 물리적 특성이 비슷해요. 무게나 용해도 측면에서 산소도 마취 효과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즉, 산소 자체도 깊은 수심에서는 마취를 일으킬 수 있는 기체예요. 나이트록스를 쓰면 질소는 줄어들죠. 그런데 대신 산소의 비중이 높아져서 결국 전체적인 마취 기체 농도는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이트록스가 마취 현상을 줄여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체 전반의 마취 효과로 보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민감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도 한 번쯤 느껴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이트록스로 다이빙하니까 왠지 덜 피곤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선 나이트록스로 다이빙한 사람들이 몸이 더 가볍다, 덜 피곤하다고 느꼈다는 보고가 있어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게 산소 농도 때문인지 아니면 기분상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명확히 구분되진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좋은 장비를 썼다, 더 안전한 기체다라고 느끼면 그 자체만으로도 컨디션이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즉, 심리적인 효과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트록스를 써도 별 차이를 못 느끼고 어떤 사람은 확실히 더 덜 피곤하다고 말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고 일관된 과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이트록스를 피로회 복용 기체로 기대하는 건 조금 과할 수도 있겠죠. 이번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네요. 산소 농도가 높은 나이트록스를 썼는데 나중에 제압치료 받을 땐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 없습니다. 제압치료라는 건 주로 감압병 증상이 생겼을 때 의료용 챔버 안에서 고농도 산소를 흡입하면서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흡입하는 산소는 우리가 다이빙 중에 활동하면서 흡수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상에서 누워있는 상태, 즉 휴식 중에 흡입하는 산소는 몸이 산소에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반대로 수중에서는 활동도 하고 압력도 높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단순히 산소를 많이 썼다는 이유로 제압치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간혹 제압치료 중에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산소 독성이 아니라 일시적 반응에 가까워요. 의료진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도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이트록스의 장점과 주의사항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무조건 나이트록스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트록스는 분명히 장점이 많은 기체지만 모든 다이빙 상황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심이 얕고 다이빙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나이트록스를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체 준비나 관리가 번거로울 수 있죠. 어떤 다이버는 연속 다이빙을 자주 하니까 항상 나이트록스를 쓰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다이버는 드물게 다이빙을 하거나 수심이 깊지 않은 곳만 다닌다면 공기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즉, 언제 쓰는 게 맞는가는 다이버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의 훈련 수준, 그리고 경험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강사가 말해서 또는 남들이 쓴다고 무조건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이번 다이빙 목적에 맞는 기체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진짜 숙련된 다이버입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어떤 성분이 21% 이상이고 질소가 79% 이하인 호흡기체인가? 정답, 산소입니다. 일반 공기는 산소 21%인데요. 나이트록스는 산소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질소가 줄어들죠. 2번 문제. 다이빙하는 동안 체내에 흡수되는 질소의 양은
질소에 무엇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정답 부분압입니다. 질소는 그 절대량보다는 부분압이 중요합니다. 즉, 수심이 깊어지면 압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질소 흡수량도 증가해요. 3번 문제. 나이트록스가 호흡기체 내에서 질소를 줄이는 것 외에 산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을 제공하며 단점은 전혀 없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입니다. 산소가 많아지면 산소 독성 위험도 생깁니다. 즉,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렸어요. 4번 문제. 나이트록스에서는 질소와 산소를 마치 약품과 같이 생각한다. 약품의 효과는 약의 무엇과 사용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가? 정답 불량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비유예요. 산소도 질소도 일정량 이상, 일정 시간 이상 노출되면 해로우니까 복용량과 시간이 중요한 약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5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무감압 한계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입니다. 나이트록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죠. 질소가 적기 때문에 무감압 한계 시간이 공기보다 길어집니다. 6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수면 휴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맞음입니다. 질소가 덜 쌓이니까 다음 다이빙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리조트 다이빙처럼 하루 여러 번 다이빙 할 경우에 정말 유용하죠. 7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감압병의 위험을 현저히 줄여준다는 명확한 통계가 보고되었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 틀림입니다. 대엔 같은 기관에서 감압병 통계를 내긴 하지만 나이트록스를 쓴다고 감압병이 확실히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있는 통계는 없어요. 결국 안전은 사용자의 다이빙 습관과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8번 문제. 질소 그리고 무엇이 다이빙 시간과 수면 휴식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가? 정답 산소입니다. 질소는 무감압 한계 시간과 수면 휴식 시간에 영향을 주고 산소는 산소 독성과 관련해서 다이빙 가능 수심을 제한하죠. 두 기체 모두 다이빙 계획의 핵심입니다. 9번 문제. 이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은 EAN22에서 EAN40 범위의 나이트록스를 레크리에이션 다이빙 수심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무엇과 무엇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훈련과 경험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정확한 설명이에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 수심 내에서 나이트록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10번 문제.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면 기체 소모량이 줄어드는가? 정답 아니오입니다. 기체 소모량은 산소 농도와는 관련이 없어요. 기체 소모량은 운동량과 이산화탄소 생성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산소가 많다고 해서 기체를 덜 소모하는 건 아닙니다. 11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마취 현상이 적은가? 정답 아니오입니다. 질소는 줄어들지만 산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전체 마취 효과는 줄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덜 마취된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12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제압 치료를 할 경우 방해가 되는가? 정답 아니오입니다. 다이빙 중 산소 사용과 제압 치료 중에 산소 흡입은 환경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제압 치료는 안정된 상태에서 의사가 관리하므로 나이트록스를 사용했다고 치료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